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수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난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희종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영화 4편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교수님. 그게 교수님께서도 너무 좋아하는 저도 즐거웠어요. 네, 영화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누군가 사랑할 땐 저럴 땐 정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정말 귀를 쫑 세우고 들었었거든요. 네. 여운이 좀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영화 평론이라는 게 일종의 수다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선생님? 수다 맞죠. 그러니까 영화를 거듭 수다를 떨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거 본 사람들 수배해서 얘기하기 힘드니까 나는 조금 전문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라. 이 전문적으로는 대부분 영화 평론가들은 좋아서 되신 분들이 워낙 많은 거죠. 영화 워낙 좋다 보니까 일로 삼고 일로 삼아도 좋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수다 떠는 거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할 마음 너무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으면 누구랑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 이미 봤잖아요. 심지어 한 번 아니고 두세 번 보고 나서도 나처럼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도 수많은 전문가들 물론 그 숫자가 좋아서 회계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이 좋아서 부동산 전문가가 맞아요. 되시고 주식이 좋아서 주식 전문가가 되시고 하겠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면 어쩐지 사람이 좀 피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영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없는 영화라도 곧 마음에 드는 새로운 영화가 등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주기가 짧다라는 것에서 그래도 비교적 좀 철없이 그래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중 하나가 이런 문화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코로나가 끝나고 반가운 게 뭐냐면 영화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컷 맞아요.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꼭 못 가도 드레스 입고 나오는 배우들과 턱시도를 입은 배우들의 모습, 그리고 영화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이야기, 뒷이야기 이런 게 보는 걸로도 기사를만 봐도 재밌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27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27회라는 게 부천도 의미가 있고 저는 판타스틱 영화도 의미가 있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장수하고 있는 영화제 하면은 딱 3개 정도 꼽을 네. 수 있죠. 가장 유명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두 번째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네. 정도일 텐데 우리 말했다시피 영화제라는 말에는 이미 축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어떤 작품이 뭐 1위를 하고 2위를 하고 이런 것보다 영화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든 누가 오든 간에 다들 조금씩 들뜨는 마음. 그런데 이런 축제를 즐기는 것 자체가 한동안 너무 금지되다 보니 올해 이렇게 영화제를 제대로 네. 갖춰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흥분하게 했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 중에 한 명이라서 제가 어떤 오픈 사연이 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개막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극장을 빌려서 아주 소박하게 제가 사회를 보고 네, 그런 방식으로 개막전을 치렀던 그 기억도 저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상영을 개막작을 하긴 해도 관객이 없다면, 배우가 없는 것 이상으로 일단 관객이 없으면 그 영화제는 너무나 시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정상화됐다고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0년 전에 초창기에 제가 그때부터 판타스틱 영화제를 보러 갔는데 그때 뭐 작은 규모였기도 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서운 호러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제였어요. 판타스틱이란 말 속에는 호러도 들어가고 판타지도 들어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르 영화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작품들을 보러 가니까 야, 우리나라 상영 잘 안 되는 무서운 영화 저희 가서 보면 된다라는 공식이 있어서 저도 열심히 갔던 기억이 나는데 또 요때는 늘 제가 부천국제영화제 갈 때마다 사실 비가 왔거든요. 장마철이에요. 딱 시기가 그죠? 맞습니다. 장마철에 무서운 영화 막 사지가 난도되고 막 피가 등장하고 이런 영화들 보러 가는 그 체험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수도권에서
그래도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근접 가능한 곳에서 이런 특이한 영화를 볼 수 있다니라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부천은 애니메이션 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르 문화, B급 문화에 대해서 매우 특화된 동네라는 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듯합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이미지 하나 가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둘리에 본 적이 어디냐로 한번 분쟁도 생겼어요. 쌍문동이냐 아니면은 부천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양쪽에서 기분 좋은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개막작을 두고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고심이 많아서 결론적으로 아리에스터라는 감독,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네. 장르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전의 감독, 미드소마의 감독이라고 말하면 아 누군지 알아요라고 말씀하실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막전이 되게 뜨거워졌어요. 생각해 보시면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르덴 형제가 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역시 아리에스터 감독의 개막작 감독으로 찾아와서 직접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이 개막작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네요. 네. 그냥 바깥에서 보시는 관전자가 아니라 코로나 시기까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강희종 교수님이 함께 참여를 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되게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막 돈이 되게 많거나 규모가 굉장히 큰 곳이 아닌데, 그런데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가는 영화제를 성립을 시켰다는 그러니까요. 건 어마어마한 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힘은 보러 가준 관객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영화제가 조용하게 영화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사실 아무 효용이 의미가 없는 없잖아요. 겁니다. 이제 네. 배우분들도 오시지만 결국은 많은 관객들이 저기 가서 어떤 영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판타스틱이라는 이 제목을 그냥 수식어로만 썼다면 관객분들이 27년간 찾아오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수식어에 걸맞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영화제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가 올해 무주상권 영화제 먹거리를 비롯해서 화제가 되고 나서 내년에 가겠다는 분이 벌써부터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이 영화제는 결국은 어떤 뭐 정치인이 뭐 혹은 어떤 지자체장이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축제 내에서 보여주는 영화, 그리고 먹거리,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이 중요한 게 영화제구나. 뭐 대단한 영화를 걸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듯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감독이 오시면 좋죠.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분들을 영화제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영화제에 기대하는 건 그런 진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는 손님을 맞아주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하나 개발해야지만 부스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조건을 내거는 게 사실 그 영화제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화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진심 하나가 사람들한테 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홍보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올려주면 뭐 하나 드려요. 예. 아니면은 뭐 좀 가격을 깎아줘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20대나 10대들은 마음에 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심이라는 게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와 이거 되게 신기하고 그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고 다시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해시태그 붙여서 계속 무주상권 영화제가 올라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진심을 사는 마케팅이라는 건 그게 바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축제를 가고 싶다. 여행도 좋은데요. 영화제로서의 맞습니다. 여행도 네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무다나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죄도시 3가 지난 20일에 9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번 주말 되면 1000만 넘겠죠. 제가 26일 월요일 기준으로 996만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졌다. 왜냐면 볼 영화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저는 1000만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의 이 쌍천만 영화에 대한 이 용어가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영화계에서 영화의 흥행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가 뭔 줄 아시죠? 명량이거든요. 네, 명량. 1,700만이라서 네. 2위가 극한직업입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바뀌어요. 극한직업이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표값이 좀 달라졌고요. 아. 네, 그런 면에서 달라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순이익으로 들어가면 훨씬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명량은 뭐 여러 가지 CG를 비롯해서 후반 작업도 많이 들어갔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들어가면 극한 직업이 가졌던 그 제작비보다 대략 이익으로 따지면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극한 직업은 거기 맞습니다. 치킨집. 네, 그 정도 캐스팅에 비는 인건비 정도고 나머지 엄청난 뭐 후반 작업이라던가 CG 그런 건 같은 게 없다 아니니까. 보니까. 그리고 범죄도시 1편이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제작비 대비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거예요. 그 영화는 1,000만 안 넘었거든요. 예. 600만 가까이 관객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초기 제작비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드머니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2편, 3편까지 무리 없이 오고 있다라는 게 업계의 정평이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1,000만 영화를 집중했을까? 그리고 1,000만 영화에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1,000만이 들어야 뉴스가 됐다. 그리고 화제가 됐다라는 건 박리담회처럼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야만 이 영화 구조에서 말 그대로 흥행이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표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왜냐하면 박리담회 구조에 안 맞는 거예요. 한국의 영화 시장 자체가 오늘 영화 볼래? 어디 갈래? 그냥 집 근처 영화관 가서 그냥 푸드코트에서 밥 먹고 시간 되는 영화 예매했다가 보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한국 1,000만 영화 관객 정도 되면 꼭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N차 관람. 네. 많이 본다는 건 비싼 영화를 여러 번 보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건 조금 저항선 있죠. 그렇죠. 근데 영화값이 저렴했을 때, 여러 할인 폭이 많았을 때, 난 좋아하는 영화 여러 번 봐주면서 응원하겠어가 가능했던 거는 전부 다 뭐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데 네. 인구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한 영화를 보게 함으로써 스크린도 많이 잡고 그럼으로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던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어려워지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측컨대 앞으로는 이 1,000만 영화라는 이 표현 자체보다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 조금 어렵게 느껴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영화 흥행에 대한 지표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2만 원 가까이 되고 또 뭐 스크린X 이런 데서 보는 건 25,000원,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명이 가면 1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특수상영관에서 맞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2번 볼 거 1번 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OTT로 보고 그죠?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돼.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거예요. 한 7, 8개월 OTT 금액이면 금액도 되고 다른 체험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가까운데 나가서 저렴하게 1박 2일까지도 할 수 있는 돈이 금액이잖아요. 돼버리다 보니까 요즘 캠핑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 여러 가지 경쟁 요인이 단순히 OTT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경험제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 표값은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 한 2만 원 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비싼 영화표와 영화 시장이 자리를 잡았던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리담회로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건 96년 정도 이제 처음 그 멀티플렉스가 만들어질 때는 2,000원에도 조조영화를 봤어요. 이래저래 다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할인하고 아침에 보고 아침에 근데 조조영화 9시면 되거든요. 그 시간에 갈 수 있었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면 2,000원이면 사실 요즘 말로 하는 커피값보다 그때도 쌌습니다. 커피값도 2,000원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화 시장이 성장해 와서 이렇게 파이가 커졌는데 갑자기 참 우리 한번 체질을 바꿔봅시다.
이제는 싸게 많이 보는 영화 말고 비싸지만 많이 봐주세요 하니 이 체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합시다 라고 캠페인 한다고 금방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휘청했고 범죄도시가 1000만이 넘겠지만 이 영화를 기점으로 여전히 우린 1000만 영화가 가능한 시장이니까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오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까지도 한국 영화가 맥을 못 추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작가님이 한국 영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네, 그렇기도 네. 합니다. 네, 네, 네. 범죄도시 3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한국 영화의 기대작들이 되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타들이 2명 정도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주연으로 그렇게 해도 와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 막 한꺼번에 다 한 맞아요. 영화에 때려 나오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밀수, 더문,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부터 하반기 개봉할 영화 중에서 기대되는 기대작이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하기도 했지만 죄송합니다. 류승환 감독 팬이에요. 한 번도 영화를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소위 말하는 학원 다니면서 아카데미 다닌 적도 없지만 정말 많이 봐서 영화 나름의 자기 문법을 만들고 처음에 오죽하면 동생 데리고 영화를 찍었겠어요. 동생이 유명 배우라서 데리고 찍은 게 아니라 야 그냥 너 친구들 데리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너랑 비슷한 애들 많지. 너랑 비슷한 애들 많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우리는 뭔지 알잖아요. 너랑 비슷한 애들 잔뜩 데리고 와 라고 해서 만들었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의외의 반응을 거둬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그 비주류 정서가 오히려 영화에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도련님처럼 학교 꼬박꼬박 다니면서 그래서 A+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영화들도 물론 좋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거칠게 약간은 멋대로 만든 영화가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베테랑에 나오는 뭐 여러 대사들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 라던가 류승범 씨가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소위 말하는 양땡땡 검사를 연기했지만 그 역할을 류승범 씨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 전 지금도 들어요. 그 한 양땡땡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지를 유승범 씨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도 그래서 정말 평범한 대사예요.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이 대사를 류승범 씨가 양땡땡 검사를 하면서 허리춤에 손 올리고 다들 열심히 살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배우가 하더라도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죠. 주양이라는 이름의 검사로 나왔는데 이후에 뭐 더킹에서 잘생긴 정우성 씨 그리고 조인성 씨가 비슷한 캐릭터의 정치 조직 폭력배 스타일의 검사 역할을 했지만 뭐니 해도 저는 주양 검사가 류승범 씨가 했던 연기가 최고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밀수 역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류 세계, A급 세계, 합법적 세계, 적법한 세계는 아니거든요. 적법과 불법 사이에서 생존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누구나 밀수를 한다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나시죠? 코티 아줌마라던가 맞아요. 뭐 혹은 그 수입품들 타파 아줌마라고 해서 타파 아줌마. 네, 타파 아줌마, 코티 아줌마가 집에 가방 이렇게 싸가지고 틈틈이 들리셨던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아줌마 오기를 목 빼서 기다리셨던 그래서 함부로 또 터퍼도 못 썼고 코티도 못 썼던 시절이라 되게 그걸 사시면 되게 귀하게 저 위에 이렇게 냉장고 위나 어디 이런데 애들 손 안 닿는데 올려놓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던 지금 근데 참 세월이 지나서 터퍼웨어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시절이다 보니까 이게 밀수가 단순히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범죄 세계 내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전문직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밀수 언저리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했던 이야기이거든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근데 그 세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전 류승환 감독이라면 나름대로 이 세계를 정말 너무 진지하고 어둡지 않게 리드미컬하고 재밌게 만들어내겠다라는 좀 믿음이 있고요. 최근작 모가디슈가 평가도 좋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흥행에서도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일도 실제 있었던 모가디슈 탈출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뭐 지나치게 신파에 빠진다거나
뭐 통일을 해야 된다라던가 내지는 뭐 우리는 민족이다 이런 심파로 가지 않고 그때 당시 상황을 액션으로 잘 보여줬거든요. 전 이 작품 역시도 이 정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지대에 살던 하지만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타짜의 김혜수 씨가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근데 이대 나온 여자인 김혜수 씨 이미지가 있는데 우선 저 헤어스타일도 너무 눈길이 그죠. 가고요.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엄마가 한 번쯤은 했던 사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한테는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뭐 바람머리라 부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미국 팝스타들이 했던 머리를 많이 따라서 하셨으니까요. 예. 근데 김혜수 씨가 제작 발표회에 나와서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저급한 느낌을 주는 네네.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염정아 씨랑 김혜수 씨가 같이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채롭고 여름에 시원할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어요. 내용을 모르긴 지금 뭐 하지만. 박정민 씨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작품에서도 보면은 예상 외의 트랜스젠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또 원래 역시 잘하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 잘하는구나. 이런 고민실 씨 역시도 5월의 봄이라던가 혹은 네. 스위트홈 같은 드라마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저는 무엇보다 그냥 말 그대로 류승환 감독의 B급 감성이 이번엔 어떻게 빛을 발할까? 이제 그 지점에서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류승환 감독은 죄송하지만 구남도 같은 너무 진지한 영화를 만들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옵니다. 근데 한동안 뭐 베를린, 구남도처럼 굉장히 진지한 영화들의 세계를 약간 대형 감독의 입장에서 만들었지만 뭐 물론 그런 영화들도 재밌었지만 결국은 류승환 감독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A급과 B급 사이의 그 애매한 지역이 네. 소위 말하는 류승환 감독의 지역이다, 지역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근데 그 다음 작품도 만만치 않은데 김희애 씨가 그러던데요. 설경구 씨 진짜 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희애 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철저한 자기 독한 배우, 관리인데 맞아요. 예. 근데 김희애 씨가 진짜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경구 배우에 대해서. 네. 그 영화가 김용화 감독의 더 문이죠. 이 작품 사실 제가 기대 반 걱정 반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려를 하냐면 아, 우주 나오는데요? 우리 영화사에서 SF 영화들이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 잘 만들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넷플릭스 SF 영화만 보더라도 승리호는 꽤 괜찮습니다만 정의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요. 택배기사도 대단한 기대감 속에 출발했지만 CG가 과하고 내용에서 새로운 건 없다라는 좀 박한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보자면 이 더문이라는 작품은 그래도 김용화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뭐냐면 덱스터라는 특수기술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 동양적 세계관을 통해서 동아시아권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분명히 CG에 걸맞은 컨텐츠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도를 왜 높이 보냐면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 하이 리스크의 영화를 또 만든다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감독 입장에서 제작자 입장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니까요. 2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범죄도시 1편 같은 영화는 한 10편 만들 수 있는 제작비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10편 시리즈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김용화 감독이 재밌는 영화, 웃기는 영화 못 만든 감독이 아니요. 미녀는 괴로워 같은 거 작품을 보면은 CG 쓰지 않고 이 대사와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거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김용화 감독도 나름 영화의 기술적 면모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야망이 있는 감독인 겁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엄청난 제작비와 CG를 넣어서 1, 2편을 나누어서 만들어서 갔던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응원하는 게 되게 걱정 반 우려 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한국의 이 지형 속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SF는 한국 SF가 아니잖아요. 가령 제가 최근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애니메이션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고. 네. 제작비 물론 어마어마하죠. 5년간의 제작 기간도 있었고. 근데 그런 작품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나 한국에 제작됐다고 해서 따로 봐주는 건 아니니까. 한국의 그 소비자들이 애니메이션 따로, 미국 영화 따로 그 가운데 자 이제 국산품인 한국 영화는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높은 관객의 특정 장르에 대한 그 평가선을 넘느냐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건데 넘기만 한다면 그 의미는 정말 이 작품이 하나의 김용화 감독이 갖고 있는 약간 야망이라 표현했는데 멋있어요. 한국 영화사에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야망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야망이 결국은 좀 그래도 관객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같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구조에다가 그 CG와 화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서사, 이렇게 정의 얘기하셨을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외양만 스펙타클해진다고 스펙타클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뇌를 바꾸는 일인데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이제 응원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야, 이런 걸 보네요 우리가. 이런 게 잘 되면 지금 사실 문학계에서나 여기서는 SF가 다시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가군들도 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군들이 단순히 문창과 출신들이 아니라 뭐 카이스트나 혹은 이렇게 이공계를 박사까지 마치신 분들이 네. 작가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제 이 탄탄한 서사 시장이 이런 작품들이 잘 돼야 드라마로 영화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미국 SF가 잘 되는 건 아이작 아이시모프라던가 네. 말 그대로 이런 기념비적인 음. SF 작가들이 이미 있었고 그 작품을 읽으면서 꿈을 꿨던 감독들이 영화화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결국은 잘 돼야만 우리나라의 SF 시장이 공고해지고 열리는 거다라고 예. 해서 제가 자꾸 응원의 말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예, SF는 팬덤이 있어요. 맞아요. 개봉을 하면 꼭 가서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잘 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 작전은 이건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게 볼 수 있을 듯해요. 김성훈 감독하면 일단 영화 잘 만든 재미있게 만드는 감독이라는 생각. 터널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킹덤이라는 작품으로 긴장감이라는 걸 영화적으로 만들 줄 아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정우 씨는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처럼 터널에서부터 이제 등장했던 배우기도 하고 네, 주준 씨가 갓을 쓰지 않았군요. 맞아요. 주준 씨가 갓은 안 썼지만 이 두 감독과의 이미 연출, 연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예상컨대 뭐 모가디슈라던가 혹은 외국에서의 탈출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작이었지만 잘 안 된 작품들, 가령 교섭이라던가 뭐 유령 같은 작품들은 너무 좋은데 왜 관객들이 외면했지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이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호흡을 전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게 비평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사실 크게 동의가 됐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 위기설에 나왔던 작품들이 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게 왜 안 되지라는 그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관객들이 반응을 한 거죠. 이 작품은 좀 우리가 원래 봤던 한국 영화 평균치보다 못합니다라고 평가를 내려줬다면 이 작품들은 일단 지금 상태로는 김성훈 감독이라면 우리가 왜 그 피구를 하거나 동네 야구를 해도 에이스가 있잖아요. 네.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흥행에서도 감각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대를 하고요. 주지훈 씨가 뭐 암수살인이라던가 네. 뭐 킹덤이라던가 이런 영화들 보면은 엄청난 연기력을 이제 보여줘서 한국 영화계 지금 주요 자산 중 하나거든요. 그 하정우 씨야 다들 아시다시피 그쵸, 뭐 연기. 그 능청맞은 연기로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파로부터 시작해서 명연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두 사람 나오고 김성훈 감독이면 볼만할 듯해라고 기대하고 있는 여름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주지훈 씨 앞에 모델 출신 영화 배우가 붙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원체 비주얼이 훌륭하니까. 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연기를 저는 특히 암수살인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 연기를 너무 그럴듯하게 하고 게다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산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부산 네이티브인 김윤석 씨랑 전혀 불화감이 네이티브. 없이
여기도 계시지만 전혀 어색함 없이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뭐 모델 출신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제가 되게 기대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제 열애설 때문에 박서준 씨 얘기를 하다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주연 배우들만 봐도 집중이 좀 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작품이 가장 출연진이 화려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병헌 씨, 박서준 씨, 박보영 씨 이렇게 다양한 배우들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 출연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이병헌 씨한테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될 듯해요. 왜냐하면 작년 비상선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병헌 씨가 다 많은 유명 배우 중 한 명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캐릭터였는데 흥행에서 조금 좋지 않았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또 이번에도 이병헌 씨가 이번에는 가장 유명한 배우 앞자락에서 이제 맞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돌이켜 보면 백두산이라는 작품도 그랬고 이병헌 씨가 드라마에서 계속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네.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의 시청률도 확보를 했었다면 가만 돌이켜 보면 영화계에서는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조금 객관적 평가가 좀 주춤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이병헌은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그 역할에 충실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대중적인 흥행을 이끄는 배우로서 이병헌에 대해서 아마 이번 작품이 대중들이 지켜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 관련된 비슷한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주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가령 좀비 영화 중에 살아있다도 아파트에서 생존해 남아있는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싱크홀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아파트, 여긴 아파트니까 다세대 주택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공동주택 지역에서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지금 지진 이후 남아있는 유일한 아파트라는 점에서 또 그렇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드라마 스위트홈도 네. 사실은 공동주거 형태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권과 욕망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얘기들이거든요. 공간적으로 재밌다 하지만 이미 재밌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온 레드오션 영화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건 해외 영화들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국내 드라마 영화들과 사람들이 저처럼 기억을 못해도 순간적으로 다 비교를 하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서 봤던 장면인데 이러면서 맞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매우 이미 웹툰으로 김순유 작가 유쾌한 왕따 2부인 유쾌한 이웃들에서 드러나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 또 웹툰 팬덤과 그 원작보다 낫다, 나쁘다 이 부분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엄태하 감독은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감독이거든요. 엄태하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는 대형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또 가늠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네 개는 최소한 다 봐야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작년처럼 이 네 개에 대해서 또 따가운 평가들을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희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